안녕하세요. 김정숙입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황당하고 서운한 일은 처음 겪는 것 같아요. 며느리한테 말이죠. 제가 참 사람 보는 눈이 없었나 봅니다. 평생을 아껴주고 사랑으로 감쌌던 아이인데 어떻게 제게 이런 배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요즘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어요. 밤에 자려고 누우면 천장이 빙글빙글 돌고 눈을 감으면 현정이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답답합니다. 한때는 저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자랑이었던 며느리였는데 이제는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군요. 이야기는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 며느리 현정이는 참 곱고 착한 아이였어요. 살뜰하게 저를 챙기고 남편인 제 아들 상철이에게도 늘 상냥했죠.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현정이는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런 현정이가 제 자랑거리였고 저는 늘 현정이에게 넘치는 사랑과 신뢰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현정이의 행동이 좀 수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잠시 거실에 통장을 두고 가면 현정이가 슬쩍 보거나 만져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마다 제 등골에 싸늘한 기운이 스쳤지만 기분 탓이겠지. 설마 내 통장을 왜 보겠어?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자꾸 그런 불길한 생각이 드니까 저도 모르게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70평생을 남을 의심하지 않고 살아왔던 터라 이런 저의 의심 자체가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착한 며느리를 향한 저의 불신이 죄책감으로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설마 현정이가 그럴 리 없어라며 애써 제 불안한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한 번은 현정이가 제게 카드를 좀 빌려달라고 한 적도 있었어요. 자기 카드가 결제가 안 된다면서 급하게 써야 할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요즘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려서 병원에 자주 가는데 그럴 때마다 현정이가 병원까지 차로 데려다 주고는 했어요. 병원 진료비나 약값을 낼 때 제 카드를 현정이가 대신 결제해주는 일이 종종 있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 카드 비밀번호도 현정이가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냥 편의상 그랬던 건데 나중에는 그게 화근이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현정이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전혀 개의치 않았죠. 착하고 순수한 우리 며느리가 설마 그걸 악용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으니까요. 오히려 제 카드를 현정이가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비밀번호를 알려준 제가 더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저 가족이니까 서로 돕고 사는 거니까 라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그때의 저의 작은 배려가 훗날 큰 상처로 돌아올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때마다 제 머릿속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맴돌았고 저는 현정이에 대한 저의 믿음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굳건히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저의 믿음이 무참히 깨질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하루는 현정이가 은행 앱 쓰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며 제 핸드폰을 한참 들여다보는 거예요. 저는 디지털 기기에 좀 서툴러서 요즘 복잡한 은행 업무는 젊은이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현정이가 도와준다고 하니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현정이가 제 앞에서 제 통장 잔액을 확인하고 이것저것 만져보는 모습이 스쳐 지나갔지만 역시나 별 생각 없이 넘어갔죠. 착하고 싹싹한 며느리가 제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루는 모습이 오히려 기특하게 느껴졌어요. 우리 며느리는 참 똑똑하기도 해라고 생각하며 흐뭇하게 바라봤던 기억이 납니다.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낌새들이 있었던 건데 제가 너무 순진하고 믿었던 탓에 알아차리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최근에 제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아주 작게 뿌려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저 기분 탓이겠지, 착한 우리 며느리가 설마 하는 생각으로 애써 외면하고 또 외면했습니다. 그 미묘한 불길함을 애써 무시하고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모든 것을 좋게만 보려 했던 제 자신이 참으로 어리석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는 저의 의심이 현정이에게 죄책감으로 변질될까 봐 두려워 오히려 더 강하게 믿음을 붙잡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휴대폰 문자 알림이 울렸습니다. 제가 은행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놔서 돈이 나가거나 들어오면 바로 문자가 오게 되어 있거든요. 띠링 하는 소리에 아무 생각 없이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마침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드라마에 집중하고 있었던 터라 그저 스팸 문자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문자를 보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어요. 100만 원 출금, 잔액 10만 원. 이라는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날 어디에도 돈을 쓴 기억이 없었습니다. 어제 마트에 가서 장을 봤지만 그건 현금으로 결제했고 다른 곳에는 돈 쓸 일이 전혀 없었거든요. 더구나 출금된 금액이 꽤 컸어요.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잘못 왔나? 아니면 은행 전산 오류인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죠. 혹시 보이스피싱인가 싶어 순간 불안해지기도 했고요. 제가 요즘 뉴스를 보면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사기가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수상한 문자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라는 조언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더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문자에 찍힌 발신 번호는 제가 늘 거래하는 은행의 공식 번호였어요. 스팸 문자라면 이런 식으로 오진 않을 텐데 점점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혹시나 해서 제 스마트폰에 설치된 은행 앱에 직접 들어가 확인해 봤습니다. 은행 앱을 실행하는 동안에도 제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로그인 후 최근 거래 내역을 보니 아니나 다를까 제가 모르는 출금 내역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었어요. 며칠 간격으로 몇 차례에 걸쳐 비슷한 금액이 인출되었더라고요.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죠. 이 돈이 어디로 간 거지? 누가 내 통장을 건드렸단 말인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때서야 현정이의 이상한 행동들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통장을 슬쩍 보던 모습, 카드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일, 은행 앱을 가르쳐 주겠다며 제 폰을 만지던 모습까지.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 순간 저는 큰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믿었던 며느리가 제 통장에서 돈을 빼갔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손발이 덜덜 떨렸어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차마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었죠. 하지만 명백한 증거가 눈앞에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 한편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머리가 새하얗게 변하고 세상이 온통 회색빛으로 물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이 사실을 꺼냈다가는 집안이 뒤집힐 것만 같았어요. 아들 상철이가 알면 얼마나 실망하고 속상해할까. 그래서 저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가장해야 했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제가 얼마나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해야 하는지 그 생각만으로도 속이 뒤틀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속 깊이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요. 이 배신감을 어떻게든 되갚아 주리라.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아무도 모르게 현정이를 향한 저의 분노를 표출하리라 다짐했습니다. 저는 그 길로 현정이가 자주 가지 않는 동네 은행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일부러 현정이가 가지 않는 다른 은행으로 간 건 혹시라도 현정이와 마주칠까 봐서였어요. 동네가 좁아 혹시라도 아는 사람을 만날까 봐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잔뜩 움츠린 채 은행으로 들어섰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 제가 겪은 일을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건조했어요. 직원분은 제 이야기를 듣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침착하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과 통장 출금 내역을 자세히 뽑아주셨죠. 내역서를 받아든 순간 제 예상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날짜와 장소에서 현금 인출과 카드 결제가 이루어진 흔적이 분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장소들은 현정이가 평소 자주 이용하던 곳들이었습니다. 특정 쇼핑몰, 백화점 명품관, 그리고 심지어는 현정이가 다니는 고급 미용실 이름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제 손은 차갑게 식어갔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돈으로 제 며느리가 호화롭게 생활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저는 다시 한번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내 피 같은 돈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지? 라는 생각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행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질문에 직원분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조심스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고객님, 이런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금융사기 피해로 간주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명백한 절도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 범인을 잡고 피해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며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은행의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저희 은행에서도 유사한 피해 사례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일정 부분 보상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고객님의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 자료가 필요하며 모든 피해액이 보상된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큰 파동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평생 쌓아온 가족의 울타리를 제 손으로 깨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통장에서 돈을 빼간 사람이 다름 아닌 며느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경찰에 신고할 수 있겠어요. 그건 현정이를 2번 죽이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제 선에서 이 일을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직원분께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시고 저에게만 자세한 내역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일은 비밀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직원분은 제 말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고 제게 더 이상의 조치를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내역서와 설명을 들을 뿐이었습니다. 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며느리에게 직접 따져 물어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 넘어가야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결국 저는 조용히 복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현정이를 용서하고 모른 척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맞서 싸우기보다는 저만의 방식으로 현정이를 깨우쳐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일단 제 통장에 남은 돈을 모두 다른 은행의 안전한 통장으로 옮겼습니다. 현정이가 접근할 수 없는 저만의 통장으로요. 그리고 며느리가 혹시나 또 손을 댈까봐 일부러 잔고가 10,000원인 통장과 카드를 제 지갑 속에 고스란히 두었습니다. 어차피 저는 주거래 은행이 따로 있었고 이 통장은 비상금 정도로만 쓰던 통장이라 큰 타격은 없었거든요. 다만 현정이가 제 통장에 손을 댔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저를 너무나도 힘들게 했습니다. 제가 70평생을 믿어왔던 가족이라는 가치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의 심장은 돌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저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현정이가 눈치채지 못하도록요.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평소처럼 저에게 살갑게 대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오고 제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속으로 울분을 삼켰습니다. 어떻게 저런 얼굴로 나에게 이럴 수 있지? 며느리의 살가운 행동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며칠 뒤 또다시 제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은행에서 보낸 알림 문자였어요. 10,000원 출금, 잔액 0원 이라는 알림 문자였습니다.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현정이가 또 제 통장에 손을 댄 거죠. 정확히는 손을 대려고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잔고가 0원이 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 현정이가 얼마나 당황했을까 하는 생각에 순간 통쾌함이 밀려왔습니다. 소리 없이 복수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승리의 환호성이 울려 퍼지는 것 같았어요. 현정이는 그 후로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저에게 따로 찾아와서 죄송하다는 말을 하거나 변명을 늘어놓지도 않았죠. 그저 평소처럼 행동할 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현정이의 얼굴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눈빛이 불안정하고 저를 대하는 태도에 어딘지 모르게 어색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런 현정이의 모습에서 더욱 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한 번쯤 미안하다고 말할 법도 한데 현정이는 끝내 입을 다물었거든요. 저는 현정이가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저에게 먼저 다가오기를 바랐지만 현정이는 끝내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피하는 듯한 인상마저 주었죠. 저는 현정이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현정이는 그 기회를 걷어찼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안에서 현정이에 대한 마지막 남은 정마저도 모두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돈을 잃은 것보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저를 더 아프게 했어요.
제가 평생을 사랑으로 키운 아들의 아내이자 저의 소중한 며느리였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런 상처를 줄 수 있을까요? 자식도 며느리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는 서로를 믿고 존중해야 하는 법인데 현정이는 그 믿음을 깨뜨렸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 할지라도 서로의 재산과 사생활은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지켜야 할 선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요. 그 선을 넘는 순간 관계는 깨지고 믿음은 사라진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제 통장과 카드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은행 앱 보안 설정도 강화하고 비밀번호도 주기적으로 바꾸고 있어요. 온라인 뱅킹 비밀번호도 더욱 복잡하게 설정하고 이중 인증까지 걸어두었습니다. 은행에 가서도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꼼꼼히 듣고 왔어요. 나 같은 노인들은 더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거든요. 이번 일로 인해 현정이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는 않겠지만 저는 이 일을 계기로 더 단단해지고 현명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현정이가 언젠가는 깨달을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가족 사이의 믿음은 한번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이니까요. 부디 현정이가 이번 일을 통해 무엇이 진정 소중한지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앞으로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지 않으려 합니다. 아니, 믿되 경계심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70평생을 살면서 얻은 또 하나의 교훈이랄까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더욱 현명해지고 강해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종류의 사기와 배신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노인들을 노리는 수법은 정말 교묘하고 다양하더군요.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떴다방 사기 같은 것들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니 더 경각심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이제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해줍니다. 얘들아, 아무리 가족이라도 돈 문제는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모르는 번호로 오는 문자나 전화는 절대 응하지 말고 꼭 본인 스스로 확인해 봐야 한다. 고요. 제 아들 상철이에게도 이번 일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요즘 세상이 흉흉하니 너도 내 통장 잘 관리하고 엄마 카드 쓸 일 있으면 꼭 미리 말해라 하고 우회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상철이는 영문도 모른 채 고개를 갸웃했지만 저는 제 나름의 방식으로 가족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나이 듦이 결코 약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경험과 지혜를 통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요. 조용한 분노가 결국 저에게 현실적인 결단을 내리게 했고 그 결단이 저를 더욱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저는 흔들리지 않고 제 삶을 꿋꿋하게 헤쳐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70평생의 연륜이 제게 가르쳐준 가장 값진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작은 교훈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복이 올 거예요.